네, 안녕하세요. 이재성 교수님께서 저를 너무 구름 위에 띄워놓으셔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일단 그 와보니까 여기 김천에는 제가 작년에 왔다 갔었는데 구미에 강의를 내려온 거는 이제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와서 보니까 좀 이게 해 실력에 와가지고 보니까 산책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자리 숫자가 많지 않아가지고 텅텅 비면 어쩌나 했는데 거의 자리가 차서 매우 기분이 좋고요. 일단은 이제 그 네 번인데 그 아까 소개하면서 제가 굉장히 뭐 새로운 해석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렇진 않고요.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목이 좀 다른 게 사람을 읽다. 그러니까 실제로 논어라고 하는 책을 아마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또 손을 들라고 하면 안 드신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제 요 주제를 하지만 제목에 부합하도록 이제 인물을 중심으로 아마도 논어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읽으면서 공자의 철학 혹은 공자의 사상이 뭐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듣지만 공자가 어떤 사람인지 여기까지는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논어라고 하는 책을 가만히 읽다 보면 사람이 보이거든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논어 속에 아주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2500년 전의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개성이 풍부한 각자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책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강좌의 제목을 인생, 사람을 읽다라고 잡았는데 일단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기도 하니까 어떤 이유에서 혹은 어떤 근거로 어떤 관점에서 논어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전반부에 하고 조금 쉬고 나서 오늘 첫 번째로 재하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이제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이 지금 21세기예요. 그러니까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로부터는 너무나 먼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어떤 과거의 어떤 독창적인 연구를 많이 해야지만 읽을 수 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 논어라고 하는 책은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적은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저랑 또래가 비슷하신가요? 오히려 논어라고 하는 책의 장점이 뭐냐면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으로 읽어보면 더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전통 주석들이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한 30년 동양철학 공부해 봤는데 중국 전통에 동아시아 전통에 정확한 주석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정확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본인이 보기에 정확한 거예요. 네가 보고 내가 봐도 아 그래 이 말의 의미는 이게 맞아 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이라고 하는데 현대적인 의미에서 정확한 주석은 객관적인 의미예요. 네가 봐도 내가 봐도 아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전통사회에서는 그런 방식의 합의를 추구한 적이 없거든요. 중국의 학술에서 객관성이라고 하는 건 20세기 들어와서야 수입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객관적인 시야에서 논어를 읽어본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제가 그동안 써왔던 책, 이게 이제 만 20년 된 책이에요. 첫 번째 책. 그 다음에는 이제 기철학과 관련된 책을 이렇게 기획해서 내기도 했고, 이게 첫 번째 제가 혼자 쓴 대중서이고, 요거는 장자입문서. 그리고 이제 그 노자 장자에 관한 연구서예요. 제 전공은 노자 장자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의 소재가 되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 책의 제목은 사실 논어, 사람을 읽다라고 출판사에 보냈는데 출판사에서 제가 그 당시에 팟캐스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 9월부터 한 5년 동안 그걸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좀 제 팟캐스트의 명칭을 집어넣어 가지고 좀 판매 부수를 늘리려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거를 구태여 안 넣었어도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의
관한 내용. 요거 제가 한 달 동안 쓴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준비한 시간은 꽤 길어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다 보면 아, 저 사람이 논어라고 하는 책을 어떻게 읽는구나.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논어 전체를 여기서 강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논어만큼 혼자서 재미삼아서 읽기에 정말 좋은 책 비견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번의 시간은 아, 논어를 이런저런 방식으로 다르게 읽을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저의 체험담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초등학생들까지 읽을 수 있는 중국 철학에 관한, 동양 철학에 관한 입문서 뭐 요거는 생략하고 다시 제가 20년 동안 돌고 돌아가지고 요즘 장자를 번역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이야기로 우리가 고전을 읽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방식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 목표는 일단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똑같은 고전이라고 하더라도 공자가 살아있을 때 남겨진 기록을 나중에 한나라 때 책으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논어 판본은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판본을 우리가 읽고 있는 거거든요. 그 논어랑 조선시대 사대부들에게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 주희, 사서집주, 논어집주라고 하는 그 주석서를 남겼죠. 그 사대부들이 읽었던 논어랑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논어는 같은 책이 아니에요. 우리는 같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오늘날 동양 고전을 읽는다 혹은 철학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인문학이거든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휴머니티즈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인문학 강연을 하면서 사람에 관한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인문학이 사람에 관한 얘기라고 하면서도 사실 인문학 강연에 사람이 주제가 되는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특히 논어를 읽을 때 특히 그렇습니다. 왜냐? 전통사회에서는 인문학적으로 논어를 읽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읽었느냐? 논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성인 공자를 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텍스트 속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알고 있는 공자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이제 한번 하나씩, 특히 이제 제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던 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제 2018년도에 출간됐고 그해 가을에 번역돼서 나온 책인데 이 책을 제가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서 아,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공자와 유학이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공자와 유학은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구나 라고 하는 걸 아주 크게 깨달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책은 실질적으로 쓰게 된 배경이 뭐냐면 마이클 샌델, 우리나라에서 철학책인데 100만 부 이상 팔린 저자 가운데 한 명이에요. 혹시 정의란 무엇인가 읽어보신 분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실례니까 사서 집에 갖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 많아요. 근데 저도 그 책 읽어봤는데 어려워요. 그게 책으로 쓴 게 아니라 강연을 녹취를 풀어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더 읽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썼다면 더 쉬울 텐데. 그런데 그 책이 100만 부 이상 팔렸다? 그럼 그걸 다 읽었을까? 다 읽으셨나요? 네. 왜 다 못 읽으셨어요? 읽다가 생각하다가 또 읽어야 되는데 생각하다가 보니까 또 못 읽게 네. 철학과를 졸업한 4학년 학생이 읽기에도 쉽지가 않은 책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거를 누구나 다 쉽게 읽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을 번역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마이클 샌델 중국을 만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요. 마이클 샌델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가 되니까 지명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좀 마이클 샌델의 유명세에 좀 붙어서 유학을 좀 알리자. 이게 이 책의 취지예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당신이 정의, 공동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하는 얘기 유학자인 내 입장에서 볼 때 2% 모자라는 얘기야. 따라서 당신이 이야기하는 정의론보다 우리 유학의 전통이 훨씬 풍부하고 의미가 있어. 이걸 얘기하는 글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상당 부분이. 근데 그거를 읽고 있는 제가 이래서 우리랑 다르구나.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하면 이 책은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책이에요. 마이클 샌델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 잘 나가야 되는가를 고민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 속의 중국인 저자들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유학하고 안 맞아 라고 하면서 민주주의가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추구할 만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선언하고 있는 학자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확연한 차이예요. 이 대한민국에서는 유학을 공부하면서도 민주주의를 반대한 분들이 없어요. 이게 바로 20세기의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책은 굉장히 드문 책인데요.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중국이 사회주의 사회가 되면서 전통 고전에 대해서 얼마나 비난하고 막 때려부수고 했던가라고 하는 걸 70년대 말에 중국의 서고를 뒤져가지고 그 캄루이라고 하는 학자가 다 뒤져서 유일하게 나온 저서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 책 말고도 다른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굉장히 훌륭한 책인데 이 책들을 보면 오히려 유학의 정신이라고 하는 걸 나름대로 되살리고 있는 것은 중국의 학자들보다는 한국의 학자들이 훨씬 더 상식적이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세계관을 만드는데 활용을 한 것 아닐까라고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자, 이런 얘기를 학술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의 결론을 제가 나름대로 갖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4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포함해서 논어에 관한 것들을 읽어볼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뭐가 힘들었냐면 아니 2500년 전의 책을 읽으면서 그게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타당할까. 예컨대 서양에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게 지금 우리에게 유용하고 쓸모가 있고 바람직해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읽는답니다. 그냥 참고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도널드 멀로라고 하는 유명한 그 미국의 중국 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국이나 한국에 가서 이 동양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동양 고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들은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이런 사상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지금 여전히 유효하고 쓸모가 있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황당했대요. 근데 사실은 저도 이 학부 시절부터 공부도 하고 제가 사실은 원래 그리스 고전 철학을 공부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다가 1학년 여름방학 때 도올 김용옥 선생님의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읽다가 야 이거 동양 철학을 해야 되겠다 하고선 그때 마음을 굳혀먹고 이제 동양 철학을 전공하게 됐는데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이게 왜냐 동양 철학은 어려워요. 왜 어렵냐 서구의 전통에서는 그래도 탄탄하게 그러니까 축적되어 오고 쌓아온 것들이 큰 판이 바뀌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세대학 이후에 근대에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게 일어나면서 이 르네상스가 결국은 그리스 로마의 고전을 다시 읽자라고 하는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백 년이나 그런데 우리는 19세기에 서구와 만나게 되면서 과거에 학문했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의 학문 체계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문의 역사는 뭐 퇴계 율곡까지 올라간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19세기 말 이후에 단절이 있습니다. 일단 한문을 읽던 전통에서 한글로 표기하는 방식의 언어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근본적인 변화거든요. 그때서 한문을 익히는 게 굉장히, 이거 한문이 또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문헌이기 때문에 논어 읽던 실력으로 노자 장자 못 읽습니다. 두 가지는 전혀 별도의 언어 체계예요. 그러니까 한문을 좀 할 줄 아니까 논어 장자를 휙휙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장자, 회남자 같은 책은 아직도 제대로 된 번역서가 나왔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직 문장상으로도 문제가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논어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쉽게 읽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일단은 이게 조선시대 때 현토본이에요. 하기 시습지면 불력열호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장을 끊어 읽기를 우리 방식으로 만든 책이란 말이에요. 같은 논어니까 이 두 가지 책은 같은 책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책을 읽었던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철학과의 교수가 아니에요. 옛날에 논어맹자 중용대학 읽고선 뭐 했죠? 과거 시험을 봤습니다. 달리 말하면 조선시대의 논어는 고시생들이 보던 책이에요. 근데 지금 논어를 읽는 사람들은 논어를 1000번 읽어도 고시에 한 문제도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과거에 읽었던 논어라고 하는 책하고 오늘날 읽었던 논어라고 하는 책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가장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인문학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망해가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논어맹자 이런 얘기들을 성현의 말씀이고 훌륭한 고전이니까 당연히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논어 읽으면서 상당 부분은 동감이 안 됐고요. 특히 노자 같은 책은 제가 학위 논문을 썼는데 그 뒤로는 쳐다보기도 싫은 책. 왜냐? 무서운 책이었거든요. 제가 받아들일 만한 사상적인 내용이 별로 없는 책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동양 고전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도대체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저한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좀 재밌어질 거예요. 왜냐? 쉬운 얘기거든요. 자, 먼저 아까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논어를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거꾸로 여쭤볼게요. 논어에 나오는 한 구절 정도 하나도 모른다,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논어를 읽어보신 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손을 안 드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셨나요? 네, 이런 분들만 손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실이 뭐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 9시 뉴스 하기 전에 명사의 시간 해가지고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내가 평생 동안 수많은 책을 읽었는데 역시 지금도 기억나는 최고의 고전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한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10명 가운데 7, 8명이 논어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고전이고 그렇게 많이 추천을 하는데 논어를 읽어보신 분 하면은 한 분. 대개 이래요. 근데 다르게 질문하면 논어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한국인이 아닐 거예요. 여기에 한국에서의 동양고전 혹은 동양철학 혹은 논어라고 하는 책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다 아는데 아무도 읽지 않은 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논어를 읽지 않았다면 왜 안 읽었을까? 이런 걸 물어야 돼요. 당연히 읽어야 될 책이다라고 전제한단 말이에요.
논어를 안 읽었는데 왜 안 읽었을까요? 이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논어를 안 읽은 까닭은요,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아니, 이게 이상하게 되게 쉬운 질문인데 철학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질문을 하면은 답이 어려워져요. 뭔가 고상한 답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논어라고 하는 책이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책이었다고 하더라도 시험에 나오면 죽어라 읽어요. 그렇죠? 근데 시험에 안 나와요. 이 시험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걸까까지 물어봐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 제정한 헌법적 가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1948년도에 제정된, 그리고 그 이후에 개정된 한국에서의 최고의 규범체계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이 논어와 무관하게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 읽어도 되는 책이에요.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읽으면 좋은 책. 이 정도의 위치를 갖게 된 겁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읽어야 돼요. 시험에 나오는데 안 읽었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잇따라서 논어가 좋은 책인가요? 읽어보신 분께 좋은 책이든가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저희 애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이거든요. 얘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얼마 전에 추석 전이니까 여름방학 지나면 개학을 하잖아요. 그럼 초등학교에는 방학 숙제라는 게 있죠. 방학 개학을 3일 정도 앞두고 이제 애들이 방학 때 노느라고 숙제를 안 하잖아요. 몰아서 하잖아요. 엄마가 우리 애한테 묻습니다. 야, 너 방학 숙제 다 했냐? 그랬더니 의기양양하게 다 했어. 왜냐? 그 전날 한 달치 일기를 몰아서 썼거든요. 방학 때 제일 힘든 게 일기 쓰는 거잖아요. 딱 의기양양 다 했어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야, 그거 말고 없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집사람이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같은 반 친구의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딱 했더니 그 집도 우리 집이랑 상황이 똑같았던 거예요. 걔도 다 했다고, 할 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 어머님이 같은 반, 그 아들내미의 같은 반 친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독후감 숙제가 하나 더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우리 애는 내줬던 게 이제 무슨 동화책 같은 종류였었고, 그쪽은 논어와 관련된 청소년용, 어린이용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가는 게 그 반의 방학 숙제였던 거예요. 애가 뒤지게 혼났죠.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니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바로 서점에 뛰어가가지고 논어와 관련된 책을 한 권 딱 사가지고 아이한테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애가 뒤지게 혼난 상태에서 책을 딱 폈는데 논어의 첫 번째 구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애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집어 던졌답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책이지 지금 현대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유치원 다니는 학생들에게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말은 전혀 공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좋은 시간에 여기 왜 와 계십니까? 시험 보지 않고 이런 인문학 강의 들을 때는 좋죠. 근데 시험을 봐야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징그러운 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얘기를 정리를 하면 논어는 아무도 읽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도 없고 그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그 책이 좋은 책인지 아닌 책인지에 대한 평가는 지난 100년 동안 해왔거든요. 반 정도는 좋다라고 했던 분들이 있지만 반 정도는 좋지 않다라고 했던 분들도 있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 논어를 우리가 직접 읽으면서 이게 좋은가 아닌가를 물으면서 독서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읽게 되는 거죠. 그 책이 좋은 책인지, 내가 정말 그걸 받아들일 만한 책인지, 아니면
비판할 만한 책인지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읽는 책은 사실은 무익한 책입니다. 그런 책은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선생님처럼 읽어보니 좋은 책이더라. 실제로 읽어보면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나아가서 왜 좋은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우리 시대의 가치가 되고 문화가 되는 건데 우리는 그동안 그 나머지 질문들을 다 생략했기 때문에 도대체 그게 좋은 책이라면 왜 좋은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질문들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좋다라고 소문만 무성한 채 누구도 읽지 않고 읽어도 별로 남는 게 없는 책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제가 논어를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첫 번째 배경이에요. 더 나아가서 논어하면 누가 떠오르시죠? 당연히 공자가 떠오르죠. 근데 논어는 정말 공자의 책인가요? 네. 논어라고 하는 책은 실제로 영어로 번역할 때는 아날렉츠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말들을 모아놓은 책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서양 독자들은 이렇게 낯설 수 있으니까 때때로 어떤 책들은 The Analects of Confucius, 공자가 남긴 좋은 말들의 모음, 이렇게 일부러 번역을 해요. 근데 그건 정확하지 않거든요. 왜냐? 논어를 보면 공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나오고 제자들과 대화하는 장면도 나오고 심지어 공자 없이 혼자서 증자왈, 유자왈 이런 방식의 문장들도 있거든요. 따라서 논어라고 하는 책이 온전히 다 공자의 사상이다. 과거에는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읽어보면 안 그렇거든요. 자, 예컨대 자왈, 하기 시수지면 불력여로와 이렇게 문장이 시작이 돼요. 이 구절을 들어보지 못한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2014년도부터 팟캐스트 방송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방송을 어떻게 한 거냐면 마침 논어를 가지고 학위 논문을 준비하겠다라는 후배가 있어가지고 요 한 문장, 요런 한 문장이 있으면 요 한 문장에 대해서 그 이후에 수많은 주석서들이 나오는데 그 주석서들에서 요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그 친구가 정리를 해오면 그걸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고 그리고 해당 주제에 맞춰서 게스트를 초청을 해서 2부에서 그걸 가지고 떠드는, 보통은 2시간 내지 3시간씩 떠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냐? 논어의 이 문장에 대해서 후대 주석자들이 일치된 해석이라는 게 없어요. 시대가 바뀔 때마다 다 달라져요. 그럼 도대체 공자의 진짜 의도, 진짜 의미가 뭔지가 의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야, 시대마다 이렇게 다르게 읽었구나. 뭔가 합의된 내용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그거를 바탕으로 하고 새로운 얘기를 덧보탤 줄 알았는데 어떻게든 간에 다르게 읽으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자신감을 생겼습니다. 그러면 나도 다르게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왜 논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주로 3가지 종류의 군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자, 그리고 공자의 제자들 28명, 그리고 당시에 실존했던 다른 유력자나 다른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논어에는 말하는 사람이 3종류의 인물이 있는데 기존에 지나치게 공자 중심으로만 읽었으니까 공자를 빼고 다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에 제가 뻘짓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일단 전체를 나눠봤어요. 논어는 512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자왈 혹은 공자왈로 시작되는 부분이 230개 장이에요. 나머지가 282개 장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빼고 요거만 읽어보자 해가지고 제가 따로따로 묶었어요. 어떻게 묶었느냐?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오는 것들을 다 모은 거예요. 요즘에는 그 프로그램에서 복사해가지고 쫙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로편, 자공편, 안회편, 자장편, 자하편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아이패드로
갖고 다니면서 읽었어요. 그렇게 읽기 시작한 지 딱 일주일 만에 제가 첫 번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지난 250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방식의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공자의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공자의 사상을 그대로 찬성한 제자가 없었다. 처음 들어보셨죠? 읽어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공자는 내내 인을 얘기했는데 공자가 인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바뀌었지만 제자들이 받아들인 인의 뜻이 다 달라요. 심지어 사람마다 공자랑 자기 뜻이 안 맞으면 선생님은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나는 이렇습니다. 라면서 대들기도 해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제가 여기서 1년 내내 매주 금요일 7시에 모여가지고 강의를 했다. 강의 끝날 때쯤에 조사를 해요. 각자가 김시천이라는 사람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사람이 했던 강의의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쓰면은 답안지 읽어보면 참 다양할 겁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사람이 다르고 그 사람의 처지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개성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동일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건 훈련된 학자들이 개념적인 이야기를 할 때만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라면 똑같은 얘기를 해도 같이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신감을 얻어서 요 한 사람 한 사람과 관련된 논어의 기록들을 연구하면서 다른 자료들에 나오는 요 인물들에 대한 묘사들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자로에 관련된 다른 책의 기록들과 논어 속에 등장하는 자로라고 하는 사람의 개성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게 뭐냐? 아, 논어를 통해서 공자라는 위대한 성인, 그리고 그가 제창했다라고 하는 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상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에 안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도 안 나오고. 그리고 인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권하지 않아요. 논어 읽으면서 군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결심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송나라 때는 논어를 읽었는데 군자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읽은 거 다름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 막 침 튀겨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수많은 분들에게 여쭤봐도 논어를 읽고 나서 아, 나는 소인이 되지 않고 군자와 같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심을 해본 적 있으세요? 부담스럽죠? 현대인들에게 군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냥 나쁜 짓 안 하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우리가 생각하는 평소의 상식이 이 정도 선인데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이런 군자가 된다? 그거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로 한 거죠. 사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공자는 노나라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요 사람들은 노나라 출신이 아니라 위나라 출신입니다. 이 당시는 시족사회예요. 사람이 태어난 지역을 벗어나서 먼 곳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첫 번째, 전쟁이나 가뭄 때문에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을 때 그 지역을 떠나요. 또 하나, 전쟁 때문에 혹은 부역 때문에 자기 고향을 떠나서 어디 가서 일을 하거나 싸움하러 나갈 때 말고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시족사회, 혈연에 기반한 사회의 기본적인 특징인데, 아니 그 먼 데서 이 사람들이 왜 공자를 만나러 왔을까? 더군다나 이방인이 나타나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자기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집어넣었다?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보면은 자로 위나라, 자공 위나라, 자장은 진나라, 자하는 위나라, 염구는 노나라, 증삼도 노나라예요. 이렇게 보면 노나라 출신들의 출연 빈도가 굉장히 적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같은 노나라 출신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은 안회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안회는 공자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지지만 21번이나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5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나머지 16번은 공자가 아내를 회고하면서 혹은 칭찬하면서 한 공자의 말이지 아내가 화자로 나오지 않아요. 여기에는 필시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찾아보니까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기존의 해석자들은 그 부분을 반영을 안 했어요. 왜냐? 아내는 천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로나 자공이나 염구 이런 사람들은 귀족 출신인데 천민이 왜 공자가 태어나는 기록에 보면은 안시녀와 야합해서 낳았다라고 나오잖아요. 공자의 아버지 숭냥을이 늙음하게 소생이 없었는데 안시녀와 야합을 해서 자식을 낳은 게 공자거든요. 근데 안시녀라고 나오잖아요. 무녀예요. 천민이고. 근데 안시잖아요. 달리 말하면 공자의 천민 집단 외가 쪽의 인척이란 얘기죠. 그래서 논어에 등장하는 여러 이야기들 혹은 다른 책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아내가 천민 출신이기 때문에 혹독하게 무언가를 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야기들이 꽤 등장합니다. 더군다나 아내는 31살의 나이에 죽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논어를 읽을 때 다 어떻게 읽냐면 최소한 40대 이상의 좀 살 만큼 살고 좀 세상에 대해서 좀 물정을 아는 사람들이 고상한 얘기를 하는 책으로 읽어요. 그런데 아내가 31살에 죽었다는 얘기는 그와 관련된 기록들이 10대에서 20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껏해야 지금으로 따지면 대학원생 정도까지 공부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못 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책들을 읽을 때 40대 이상의 고상한 얘기인 것처럼 자 이런 얘기들을 이건 넘어가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방식의 관점을 가지고 논어를 읽게 되면은 얼마나 새로운 것들이 보이는가. 자, 제가 설명은 되게 쉽게 하지만 이 하나하나가 다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서 밝혀낸 거를 활용해서 보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죠. 위정편에 보면 개강자가 선생님에게 물었다. 백성들이 윗사람을 공경하고 주군에게 충성하도록 서로 권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요. 자, 이 개강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개강자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노나라의 실력자 넘버1입니다. 왕이 있었지만 실제로 왕은 유명무실해요. 이 개강자가 노나라 전체의 반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때 소유했다는 말은 군대를 갖고 있고 세금을 걷고 자기 밑에 부하와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왕은 뭐 하느냐? 이 사람이 거둔 세금을 조금 떼어주면 그걸로 이제 왕노릇, 품위를 유지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권자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백성들이 나에게 서로 충성하자고 경쟁을 벌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당신이 백성 대할 때 엄숙하게 하면 백성들이 당신을 공경할 거다. 당신이 먼저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듯이 백성들에게 하면 백성들이 당신에게 충성하게 될 거다. 무슨 얘기예요? 너나 잘하세요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 고상하게 말을 어렵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가 잘하면 백성들도 잘할 거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전통사회의 지식인들은 던져보지 않았던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 이런 대화가 가능할까? 이건 가능한 대화가 아니에요. 예컨대 제가 이제 막 논어 강의로 막 유명해졌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막 민심도 흉흉하고 막 지지도가 떨어지고 하니까 저를 불렀어요. 그게 조찬을 하면서 요즘 민심이 흉흉한데 여론이 안 좋은데 이걸 좀 어떻게 좋게 만들려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제가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이게 불가능한데 그렇잖아요. 이왕 갔으면 좋게 이야기를 해서 좀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이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올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직언을 퍼붓는다.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 이걸 누가 기록했을까? 이 최고 통치자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이 장면을 노노의 다른 것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건 독대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장면들은 되게 독대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거를 누가 기록을 했을까? 공자는 글을 쓴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받아 적은 거예요. 자, 이거를 잘 보여주는 게 2008년도에 중국에서 개봉했던 춘추전국 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오는데 공자. 자, 요게 공자가 노나라 애공 임금에게 벼슬을 제수받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 요 방석 있죠. 본래는 군주를 만나게 되면 문을 열어주면은 여기 들어와서 앉는 거예요. 나오라 해야지만 요 상태 그대로 무릎 걸음으로 종종종종 거리면서 여기까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했더니 너나 잘하세요. 이런 방식의 대화가 가능했겠습니까? 최대한 공손한 태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말은 그만큼 똑같이 공손하게 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노노에 등장하는 그 기록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라 편집된 기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더 보죠. 개강자가 공자에게 정사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걸 정치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이 고대 중국에서 정자는 두 가지 일을 뜻해요. 하나는 군사행정, 또 하나는 세금을 걷는 거. 세수행정과 군사행정 두 가지가 정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실력자나 권력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군사력을 갖고 있으면서 세금을 걷는 자란 뜻이에요. 통치자가. 자, 그런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협박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명령을 했는데 내 명령을 어기는 놈들은 다 죽여버릴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냐? 아니 당신처럼 철학하는 사람 데려다가 이렇게 대화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협박성의 발언부터 먼저 시작을 하니까 공자가 아니 당신은 정사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사람 죽이겠다는 얘기를 먼저 합니까? 하면서 당신이 선한 걸 원해야 백성들이 선해질 것인데 비유하자면 군자의 덕은 바람이고 소인의 덕은 풀입니다. 그 유명한 비유가 여기서 나와요. 근데 이 문장도 또 뭐예요? 가만히 읽어보니까 너나 잘하세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무슨 위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충분히 통치자에게 요구하는 그런 얘기들을 거의 그대로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과연 이런 방식의 대화가 가능했는가? 더 나아가서 이건 더 심합니다. 도둑대가 창궐하니까 이게 걱정이 돼서 공자에게 대책을 물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당신이 값비싼 재물을 욕심내지 않으면 백성들에게 상을 준다 해도 백성들이 도둑질하지 않을 거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백성들이 도둑질하는 원인은 너에게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그러면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게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박사 논문의 주제예요. 논어가 이게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방식의 내용들로 논어가 구성된 거냐? 요 위정편에 나오는 걸 보면은 우리가 그걸 추측할 수가 있어요. 맹의자가 효에 대해 묻습니다. 이 맹의자는 개강자 다음으로 노나라의 나머지 3분의 1 정도를 갖고 있는 실질적인 지배자예요. 이 사람이 효에 대해서 물어요. 가훈입니다. 가훈. 그런데 공자가 말했다. 어기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갔어요. 자, 맹의자가 돌아간 뒤에 선생님이 외출할 때 번지가 말고삐를 잡았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는 수레를 모는 게 딱 이렇게 잡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말이 이용되는 거는 전국시대에 들어가서예요. 나중에 진나라 군대가 동쪽의 제나라를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게 기병을 서역에서 받아들여가지고 기마부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진나라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제나라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없을 때예요. 그러면 수레를 끄는 게 뭐겠어요? 소. 이 소는 조종하기가 훨씬 힘들거든요. 그래서 공자가 수레 모는 것도 굉장히 커다란 기술을 요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이 번지가 이 수레를 잘 몰았던 모양이에요. 그 번지랑 딱 둘이 타니까 선생님이 얘기를 해줍니다. 야, 맹순 씨가 와가지고 나한테 효에 대해서 묻더라. 그래서 내가 어기지 않으면 된다 라고 대답을 해줬어. 그러니까 번지가 선생님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물어요. 부모가 살아계실 때 예에 따라 섬기고 돌아가시면 또 예에 따라 장사 지내고 예에 따라 제사를 지낸다는 뜻이다. 자, 요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뭐냐? 실제로 이 맹의자와 공자가 만나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길게 만났을 거 아니에요. 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기지 마세요. 빠이빠이 이렇게 헤어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한두 시간 동안 차 마시면서 담소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듣지를 못했죠. 가고 나서 공자가 야, 오늘 맹의자가 와서 효에 대해서 묻더라. 그래서 한마디 해줬지. 어기지 마. 요거를 제자가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달리 말하면 요 앞쪽에 개강자와 대화했던 내용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기록이 만들어진 거다. 그런데 왜 실제로 공자가 대화를 나누는 수많은 문장들이 이렇게 짧은 것들만 있는 게 아닌데 왜 논어라고 하는 책은 유독 이렇게 짧은 문장들로만 구성이 되었을까? 이거는 논어라고 하는 텍스트를 편찬한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냐? 첫째, 당시 현실을 지배하고 떵떵거리던 사람들이 공자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했다. 그리고 공자는 단호하게 신분고하를 가리지 않고 무시무시한 사람이든 실력자든 상관없이 한마디 직언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자상을 전해주기 위해서. 왜? 현실의 황제들이요. 과거의 공자가 했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들을 대접하라. 이 메시지를 사실 담으려고 했던 책이 논어라고 하는 책의 진짜 정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어라고 하는 책은 이 나와 있는 기록들은 공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제자들의 기억하기 위한 모음집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책을 기록들을 책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했던 말이나 의도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의도적인 편집의 산물이다. 이게 오늘날 논어와 관련된 텍스트학적인 연구에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논어 속의 기록은 공자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읽게 되면 전혀 다른 방식의 논어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논어를 그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 관한 기록들을 우리가 이야기로 접근하게 되면 전혀 다른 방식의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건데 그 소재로 바로 오늘은 제아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혹시 오수정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홍상수 감독의 오수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뭐 줄거리를 자세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화가 전반부랑 후반부랑 같은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주인공이 3명이에요. 영화 감독, 물주, 그리고 도와주는. 근데 이쁘장하잖아요. 자기가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미덥지 않아.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투자를 받아야지만 영화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기에 별로 그렇게 미덥지 않아 보이지만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저 여자를 어떻게 해볼까라고 하면서 이제 영화 스토리가 전개가 돼요. 그런데 영화의 전체 내용의 반이 이 남자의 입장, 즉 주인공인 재훈의 입장에서 자기가 어떻게 했는데 넘어올 것 같은데 안 넘어오고, 넘어올 것 같은데 안 넘어오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영화의 중반부가 되면은 똑같은 장면들이 반복이 되는데 이 영화의 후반부에서는 이 여성의 입장에서 전체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여성이 자기를 유혹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떤 관점에서 똑같은 사태를 보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식의 기록으로 보일 수 있게 하는데, 노노라고 하는 책이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일 수 있는 굉장히 희한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노노를 공자의 시선에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시선에서 본다면,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노노에 등장하는 공자 말고 제자들이 28명이 등장한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나온 사람들에 관한 기록을 있는 그대로 읽어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잊을 수 없는 처참한 기억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반에서 3등 했어요. 그리고 이제 1등 하던 애가 있어요. 그 둘이 짝꿍이었거든요. 막 떠들었어요. 그랬더니 국어 선생님이 어느 날, 야, 니네 떠든 놈 둘이 나와 해가지고 앞으로 나왔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체험을 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뒤로 돌아서 해가지고 돌아섰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앞에 학생들에게 두고, 이 두 사람이 떠들었는데 얘네들을 벌을 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손을 들고, 벌을 주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을 들지 말아라 해놓고 나서 한 사람씩. 그 제 옆에 친구가 딱 돌아섰죠. 자, 벌을 주자, 벌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아무도 안 들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돌아서고 제 친구는 다시 앞을 보고 똑같이 질문을 했어요. 저는 못 봤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놀랬나 봐요.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전 궁금하잖아요. 왜냐면 이 친구가 돌아서고 제가 앞을 볼 때는 손든 친구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돌아서 있었을 때 어땠을까를 전 모르잖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수업 끝나고 물었죠. 야, 몇 명이나 들었냐? 아이, 뭐 그런 걸 알려 그러냐. 계속 물었죠. 그랬더니 대부분이 들었다. 아, 제가 충격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반에서 1등, 3등인데, 근데 똑같이 그냥 공부 잘하는 놈이었던 게 아니라 걔는 인간관계가 좋았다면 저는 공부 잘하는 재수없는 새끼. 제가 그거를 알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까를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내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을 되게 지금도 고맙게 생각을 해요. 제가 그걸 몰랐다면 어땠을까. 근데 물론 인간관계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성적이 팍팍팍팍팍 떨어져가지고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됐다는 단점도 있지만, 아, 도대체 나의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됐을까? 이건 저의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노노라고 하는 텍스트를 각자 그 사람들에 관한 기록들을 면밀히 대조해보면서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무리짓고 했던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우리는 노노를 읽으면서 그런 걸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건 추측이 아니라
다른 텍스트들에 나오는 객관적인 기록들을 대조해 본 거거든요. 그 가운데서 제아라고 하는 인물은 딱 5번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는 그거를 분석해서 다시 읽어보면 얘가 따였구나. 우리는 논어에 등장하는 왕따의 대명사 한 사람에 관한 기록을 아주 리얼하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요번 그 시즌에는 염구는 못 다루지만 이 제아라고 하는 인물은 5번밖에 나오지 않는 인물이지만 기록이 되게 재밌어요. 이 사람 별명이 뭐냐면요, 가룟 유다예요. 아시죠? 예수님을 팔아넘긴 나쁜 제자 아닙니까? 즉 배신자 대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제아라고 하는 인물은 기본적으로 불성실하고 도발적이고 공자의 가르침에서 어긋나는 인물로 평가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공교로운 사실은 공자가 자신의 가장 뛰어난 제자들을 일컬으면서 4분야 가운데 언어라고 하는 부분에 가장 탁월한 제자를 언급하면서 자공과 제아를 같이 언급합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모순된 이야기예요. 아니, 배신자라고 하는 낙인을 찍힌 사람이 공자가 가장 아꼈던 제자들 이름 속에 턱하니 있다라고 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자, 실제로 중리 제자 열전, 사마천이 쓴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이죠. 여기서는 뭐라고 기록이 나오냐면 제아가 제나라 수도 임치의 대부가 되었다가 전상과 더불어 난을 일으켜 노나라 족속을 쳐 죽였다. 자, 이 전상이라고 하는 인물은 제나라는 본래 강씨성을 가진 제후국인데 이 전씨 집안이 나라를 먹어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제나라 나중에 위왕, 선왕, 이때 맹자가 만났던 가장 잘 나갈 때의 그 전상이에요. 그런데 제아가 노나라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망명을 해가지고 그쪽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노나라 사람들을 쳐 죽였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기록은 제아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착각한 거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기록이라고 학자들이 판명을 낸 기록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방식의 기록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건 제아라고 하는 사람이 노나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노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원한의 감정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기록이라는 걸 추측할 수가 있죠. 또 공자 가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말재주로 이름을 날렸다. 사기에서도 구변이 날카로웠고 말을 조리 있게 잘했다. 이게 제아에 관한 가장 흔한 기록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아는 공자의 제자 가운데 언변이 무지무지하게 뛰어났던, 예컨대 여기서 언변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말이 썰을 잘 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송 나와서 유머러스하게 말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을 만나서 담판을 짓는데 국익을 전혀 잃지 않고 외교적 수완을 기가 막히게 발휘했다. 이럴 때의 언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외교적인 언변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났다는 칭찬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재현은 나쁜 사람 취급을 받았을까? 자, 그동안 앞에서 3가지 정도 논어의 문장을 읽으면서 해석했던 방식을 적용해서 한번 읽어보죠. 제어가 낮에 잠을 잤다. 이를 본 선생님이 말했다. 썩은 나무에는 조각을 할 수가 없고 거름흙으로는 벽을 보수하는 흙손질에 쓸 수 없는 법이다. 이런 제아를 꾸짖어서 뭘 하겠는가? 포기했다. 자, 그런데 그렇잖아요. 이 다 썩은 나무를 뭐 이렇게 쪼아봤자 푸석푸석하게 여기는 조각할 수가 없죠. 이거는 굉장히 심한 욕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이거 누가 기록했을까요? 이거 누가 기록했을까요? 과연 공자가 제아 앞에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지나가다 보니까 제아가 낮에 잠을 자고 있는 걸 봤겠죠. 하면서 한마디 했는데 옳거니 하고 누가 기록을 했겠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근데 그 기록을 했다라고 해서 책으로 엮는 데까지 기록을 남긴다라고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편집하면서 에이 이거는 격이 안 맞으니까 빼, 이게 아니라 그 남아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누군가를 되게 싫어했거나 아니면은 재하를 되게 싫어했던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록을 편찬하는데 주도권을 갖고 있었거나. 그렇죠. 본래 제가 철학과잖아요. 동양 철학하는 사람들끼리 만날 때랑 서양 철학하는 사람들이랑 만날 때 서양 철학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서로의 전공에 대해서 모르니까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물어요. 그런데 동양 철학하는 사람끼리 만나잖아요. 저는 도가를 했고 유가를 한 분하고 만나면은 서로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도가 전공자끼리 대화를 한다. 전공 얘기 안 해요. 전공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여기서 언어에는 재하와 자공이 뛰어났다. 자공이 자로 다음으로 많이 논어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재하와 자공은 사이가 좋았을까? 저는 적어도 논어에 나오는 기록들을 보면 이 자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하를 무지하게 싫어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연배도 비슷해요. 재주도 뛰어났고. 재하는 노나라 출신이에요. 그런데 자공은 위나라 출신이에요. 근데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재하는 5번밖에 안 나오는데 자공은 2번째로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러냐? 실제로 논어라고 하는 기록을 편찬할 때 돈을 댔고 가장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것은 자공이었고요. 자로는 자공보다 같은 나라 출신인데다가 나이도 많았기 때문에 자공이 자로를 대우해줬기 때문이 아닐까. 더군다나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공자하고 자공, 자로, 염구하고는 지지했던 정당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 공자는 노나라 임금 중심의 정치체제를 주장했던 사람이라면 자공과 자로와 염구는 아까 봤던 계시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가신을 지낸 사람이에요. 근데 공자는 계시를 싫어했거든요. 그리고 공자가 16년 동안 자기 고향 나라로 돌아가지 못했던 게 계시 집안에서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맥락들을 우리는 고려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낮잠 잘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군 생활할 때 2등병 때 가장 행복했던 몇 가지 기억이 있는데 제가 행정병을 했거든요. 행정병을 하면은 일직을 서요. 일직 사령이 있고 일직 부관이 있고 일직 병이라고 해서 그럼 2등병이 하는 일이 뭐냐? 12시가 되면 라면을 끓입니다. 군대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직병 가라 그러면 네. 라면을 먹는구나. 게다가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교대를 하면은 오침을 하게 해줘요. 12시까지 잠을 자게 해줘요. 와, 2등병이 낮에 침상에 누워서 잠을 잔다라고 하는 건 옛날 군대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일이었거든요. 그랬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밤늦게까지 새벽 4시까지 책을 보다 잘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냥 낮잠 잤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걸 누가 기록으로 남겼을까라고 하는 건 봐줄 만도 한데 그 사람은 재하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졌다. 자, 또 하나 보죠. 공자가 말했다. 나는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볼 때 누군가가 선생님 저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들으면 그가 그렇게 되려고 그렇게 행동할 거다라고 믿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군가가 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진짜로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지 반드시 살펴보게 되었다. 재하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태도를 바꿨다. 이거 심한 얘기 아닙니까? 말이랑 행동이 다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다른 기록을 보면 이 말은 재하가
말과 행동이 달랐구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공자가 제아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 좀 이따 보고 그걸 보도록 하죠. 자, 제아가 공자에게 질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희들에게 어진 사람이 되라, 어진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어진 사람의 경우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그 어진 사람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물에 사람이 빠졌다.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진 사람은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우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우물에 들어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어진 사람은 위험에 빠진 사람이 있을 때 그를 도와주는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말뜻 속에 들어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추론에 의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시죠. 뭐 때문에 꼭 그렇게 하겠느냐. 군자라면 근처에까지 가기는 하겠지만 무턱대고 우물에 뛰어들어서 빠지게 할 수는 없다. 또 거짓말로 속일 수는 있지만 속아 넘어가게 할 수는 없다.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아가 하는 논법에 공자가 이해를 못한 겁니다. 논어를 다른 데를 다 읽어보세요. 선생님, 인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는 이런 거야. 정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건 이런 거야. 그냥 이게 대화예요. 그런데 제아는 만약 뭐뭐 하다면 어떠합니까? 가정법이잖아요. 이거는 이러한 상황, 저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합리적으로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합리적 추론과 관련된 방식의 질문이에요. 그런데 공자는 이런 방식의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공자가 제자들에게 알려줬던 것은 자기가 체험적으로 깨달았던 것이나 전통 문헌으로부터 혹은 역사로부터 배웠던 것들을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방식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제아는 뭐뭐 하다면 뭐뭐 할까요? 라고 하는 이른바 가정법을 동반한 합리적인 선택 혹은 추론의 방식에 해당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공자가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역으로 앞에서 얘기를 해보면 제아가 말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방식의 대화 형태가 사실은 그 뒤에는 많이 일어나거든요. 예컨대 묵자에게 들어가면 묵자의 겸해론을 주장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장사를 하러 먼 길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당신의 가족, 부모와 처자를 내 부모와 내 부모를 가리지 않고 똑같이 대할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내 부모니까 우선이고 남의 부모니까 그 다음이고 라고 구분을 해서 대하는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이게 묵자에 나오는 논변법이거든요. 이거는 둘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할 거예요? 우리에겐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논어에는 이런 방식의 대화는 여기에만 나옵니다. 달리 말하면은 공자는 이런저런 방식의 대안적인 선택 가운데 무언가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의 대화법에 적응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가 말은 잘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새로운 방식의 사유, 새로운 방식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제아로부터 혹은 그 주변 제자들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인용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신유학자들에게 크게 문제가 되었던 또 다른 문장이 나오는데 자공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성, 과, 천도, 즉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말이나 이 우주가 돌아가는 우주의 입법에 관한 천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들어보지 못했다 라는 문장이 나와요. 논어에. 근데 나중에 주의가 뭐라고 그걸 주석을 하냐면요. 공자는 성과 천도에 대해서 충분히 말을 했는데 자공이 띨띨해서 못 알아들었다 라는 뜻이다 라고 의미를 바꿔서 해석을 해요. 그럼 주의는 왜 그렇게 했느냐. 주위의 철학이 이기론 얘기하고 하면서 우주론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 본성에 관한 담론이 자신들의 철학의 본령인데 논어에서 자공이 공자는 그런 얘기한 적 없는데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자신들의 철학이 공자로부터 연언한 거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공이 한 말을 부정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자공의 말에 따르면 공자는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논의를 한 적이 없대요. 또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관한 논의를 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자공은 성과 천도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자는 그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자공은 그 말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제아나 자공과 같은 제자들 사이에서 그런 문제들을 토론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논어라고 하는 책의 성격을 새롭게 알 수가 있게 되죠. 공자라고 하는 한 사람의 위대한 성인이 다 알고 있는 걸 제자들에게 입에다가 툭툭 잘라가지고 넣어준 게 아니라 공자라고 하는 훌륭한 스승이 있었고 또 훌륭한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토론하면서 풍부한 여러 가지 생각과 사상들이 그 무대에서 자라났다. 이렇게 논어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한 접근 방식이 아닐까. 자, 이 속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제아에 대해서 여태까지 본 것들을 종합해보면 제아는 공자한테 맨날 혼나요. 말과 행동이 다르고 그러니까 배신자,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따라서 얘는 우리 유교의 무리가 아니야. 이렇게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외교 능력에 출중한 제자였고 토론 능력이 뛰어난 화술의 달인이었다. 이거는 분명히 같은 인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없는 종류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살펴봤더니 이 속에서 우리는 제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천도와 같은 사상과 관련된 새로운 이야기를 꺼낸 사람이다 라고 보게 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또 하나는 대화를 하면서 가정법을 도입한다. 예컨대 논어를 좀 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관점에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안회 등등의 덕행파속의 제자들은요 질문이 간단해요. 선생님 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라고 물어요. 그럼 공자가 쫙 대답을 해줘요. 그런데 제아와 자공만 질문이 길어요. 그러니까 이런데 이제 강의 나오다 보면 끝에 이제 질의응답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선생님들이 막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진짜 궁금한 걸 묻는 분들은 질문이 간단명료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질문하신다고 해놓고 나서 되게 길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거는 질문이 아니라 그냥 한 말씀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논어에서도 자공과 제아만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공하고 제아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랐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뭐뭐라면 뭐뭐인가. 이거는 상황에 대한 가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예측을 하는 것. 달리 말하면 우리가 공자로부터 유교적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이 학설은 사실은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공자가 했던 가장 중요한 기여는 감정의 계기를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공자가 인을 얘기하잖아요.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추상적으로 막 우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인이라는 단어는 공자가 쓰기 이전에 이미 쓰이고 있던 단어예요.
그런데 이 인의 첫 번째 의미는 귀족답다라는 뜻이 첫 번째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귀족은 기본적으로 창을 들고 칼을 차고 백성들을 무력으로 군림했던 귀족 통치 집단이거든요. 전사 계급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각 지역을 분할해서 통치하던 게 바로 봉건시대, 춘추시대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공자가 말하는 그 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그 귀족답게, 남성답게, 달리 말하면 용기의 의미에 가까워요. 혹은 카리스마와 같은 의미에 가까워요. 그런데 공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칼을 던지고 창도 내던지고 말로 다스려 보시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제가 권총을 하나 딱 차고 들어와서 다 보여드려요. 실탄까지 한 방 딱 쏴가지고 실탄이 장전되어 있다는 걸 보인 다음에, 자, 지금부터 지갑을 꺼내십시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안 꺼내실 거예요? 꺼내야죠. 근데 총도 없고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볼품도 없고 마른 몸매를 가진 와가지고, 자, 지금부터 지갑을 꺼내십시오 하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그냥 웃음만 나오는 거죠. 요 얘기를 당시 군주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공자가 말한 인의 의미의 새로운 의미를 바꿨다라고 하는 건, 여태까지 당신들이 창과 칼이라고 하는 무력을 통해서 백성들을 통치했는데, 당신이 창과 칼 없이 백성들이 당신을 따르게 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게 인의 내용입니다. 무지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 인이라고 하는 것의 실질적인 의미는 덕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가질 수 있냐. 덕은 통치할 수 있는 힘이란 뜻인데, 칼 없이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인이란 내용을 그렇게 바꿔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따르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 맹자에 가면은 그런 방식의 내용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을 어렵게 얘기를 하면은 무지하게 어려운데, 칼 없이 백성들이 따르게 만든다라면 단순해요. 일관돼야 돼요. 솔선수범해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이런 내용들이 다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 밑에 제자들이, 근데 공자 밑에 제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이유는 그런 거에 있다라기보다는, 이건 이제 도울 김효옥 선생님이 극적으로 잘 강의를 해주셨는데, 문자를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 단계에서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국가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만들어질 때예요. 국가는 기본적으로 왕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체계고, 행정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문자를 알 수 있어야 돼요. 문자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예컨대 많은 분들이 그런 상상을 안 해보시는데, 조선시대에 한문, 한자를 익혀서 문장을 읽고 쓸 줄 알았던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냥 굉장히 많은 문헌들이 있으니까, 그냥 양반 계급쯤 되면 다 할 것 같죠? 아니에요. 한문 웬만큼은 한다고 해서 문장을 쓰고 시를 짓는 거 아무나 못합니다. 한문은 굉장히 어려운 언어고, 중국 사람들 잘할 것 같죠? 걔네들도 못해요. 그러니까 뛰어난 학자들만이 제대로 된 고문들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조선시대에 양반의 숫자가 얼마쯤 되었을까부터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다행히 이 대구를 중심으로 한 요 몇몇 지역에서 과거에 그런 향적 기록이 남아있어요. 호적 기록이. 그걸 역사학자들이 또 추적을 해봤더니 대략 한 10%가 채 안 되더라. 근데 그게 19세기 기록이거든요. 그때는 과거보다 양반이 한참 늘었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제치고 해가지고 추산해 보니까 대략 조선시대에 살았던 인구 가운데 5% 정도가 양반에 속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치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5%면은 반은 여자 아니에요. 여자는 안 가르쳤잖아요. 그 다음에
돈이 없으면 한문을 못 배워요. 그러면 조선시대에 한문을 읽고 쓸 줄 알았던 사람들의 숫자는 1% 내외가 됩니다. 지금 다 쓰잖아요, 우리가 한글로. 그런데 1%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문자를 안다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지식을 축적할 수가 있고, 따라서 사회에서 엘리트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놀랍게도 그리스 아테네 전성기 때 대략 인구가 100만이었는데 그 당시에 시민 계급에 속하는 사람의 숫자가 대략 5% 정도 미만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추산이에요. 달리 말하면 농경국가 전통사회에서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 정도 이상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걸 그대로 보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러한 방식의 교육이 나중에 확대되면서 늘어난 거지. 고대 중국, 공자가 살았을 때 문자를 알았던 사람들의 숫자는 0.001% 정도. 그런데 국가적인 수요는 갈수록 확대가 되는데 공자의 밑에 들어가면은 신분 따지 가리지 않고 문자를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아마도 이건 공자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도 몇몇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방식의 수요가, 문자라고 하는 것이 글자만 배우는 게 아니라 문장을 익히잖아요. 그것은 과거의 사적을 기록했던 문장 자체를 배운다는 뜻이고, 그것은 역사, 문학 이런 것들을 배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자한테 가서 철학을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자 밑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요걸 얻으면 출세할 수 있어라고 하는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기 위해서 공자 밑에 모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플라톤 밑에 모였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그런 우수한 사람들이 공자 밑에 모여서 맨날 선생님 입만 바라보고 살았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젊은 제자들 사이에서도 활발한 토론들이 일어났고 거기에서 훨씬 다양하고 생산적인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시간상 생략을 할게요. 자, 그 가운데서 그러면 여태까지 얘기를 가만히 돌아보면 제한은 나쁜 놈이잖아요. 그런데 제한은 공자를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놀랍게도 맹자에 제하가 했다는 말로 기록이 나옵니다. 자, 맹자가 제하의 말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하가 말했다. 내가 우리 선생님을 살펴보건대 성왕이었던 요임금, 순임금보다 훨씬 나은 분이다. 최고로 치는 고대의 모범적인 군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선생님이 일개 사에 속하는 말단 귀족인데 저 위대한 요임금, 순임금보다 우리 선생님이 훨씬 훌륭해. 이 얘기는 뭘 보여주는 거죠? 제하가 공자를 어마어마하게 존경했다라고 하는 걸 이 말 한마디로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공자는 제하한테 핀잔을 주고 몇 번 잔소리하긴 했지만 제하를 굉장히 뛰어난 제자들하고 인정을 했어요. 제하도 공자를 엄청나게 존경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건너뛴 문장이 뭐냐면 노나라 임금과 만나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대화예요. 그 얘기는 뭐냐? 공자와 제하는 정치적으로 같은 입장이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공이나 자로보다 공자와 제하가 더 가까웠을 수 있다라고 하는 추측의 근거가 충분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러운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아, 공자랑 제하는 사이가 무척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논어를 편찬했던 주축이 되었던 사람들하고 제하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구나. 그러니까 제하는 나쁜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얘를 흔적을 지워서 나쁜 놈으로 만들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하는 논어 속에 기록이 되었다. 자, 이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논어는 성인들이 남긴 기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랑 똑같은,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경쟁했지만 그 속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서로 새로운 얘기들을 제안하고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얘기가 바로 요겁니다. 3년상 다 아시죠? 이 3년상에 관한 근거는 이게 최초의 기록이고 가장 오래된 전거예요. 예서에서도 이거를 통해서 정당화합니다. 제가 예서를 다 봤냐고요? 그렇진 않고요. 이게 너무나 방대한 문헌이어가지고 정병섭이라고 얘기와 관련된 책 49권 이렇게 번역서를 다 놓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꽉 차요. 전통 예서를 다 주석까지 포함해가지고 번역을 한 그 분이랑 제가 대화를 하면서 질문을 던졌어요. 이렇게 모르는 건 물어보면 되거든요. 자, 일단 읽어보죠. 그 얘기를. 제아가 물었다. 3년상은 1년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공직을 맡고 있는 군자가 3년 동안 예를 행하지 않으면 예는 분명히 망가질 것입니다. 또 군자가 3년 동안 음악을 하지 않으면 음악은 분명히 사라질 것입니다. 예약에 관한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3년상 하면은 3년상 이게 부모에 대한 이런 거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제안은 3년 너무 기니 1년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춘추에 관한 기록을 보면 당시에 이미 상은 1년상을 하고 있었어요. 제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 곡식이 없어지고 햇곡식 올라오는 거, 또 계절마다 바꾸어 사용하는 불씨 얻을 때 쓰는 나무, 이것도 사계절에 따라 바뀌니까 한 바퀴 돌고 나면 또 똑같은 나무를 씁니다. 우리가 이렇게 1년을 주기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기분이 나빴는지, 야, 부모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쌀밥 처먹고 비단 옷 빼입고 다니면 넌 편하냐? 공자의 말이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니까 제아가 네. 요게 대해서 다산 정약용이 이때 예라고 한 건 실제로 제아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아니요라고 하면 대화가 끊어지니까 대화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대답을 한 거다. 근데 그걸 꼭 주석을 해야 합니까? 그거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자가 더 물러설 줄 알았던 제아가 또 이렇게 도발적으로 답을 하니까 네가 편하다면 그렇게 해라. 근데 군자는 부모의 상을 당하면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이 없고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가 않고 집에 있으면 편안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거다. 근데 네가 지금 편하다면 너는 그렇게 해라. 속으로는 그렇겠죠. 제아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어딜지 못하구나. 요거는 이제 문어적인 번역이고요. 실제 당시의 상황에서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혹은 후레자식. 야, 사람이 태어나서 3년이 지나야 부모의 품을 떠나는데 그럼 따라서 부모님 보낼 때도 3년 하는 게 상례다. 근데 저 새끼가 저렇게 하는 거는 지 어렸을 때 부모한테 제대로 돌봄을 못 받아서 그럴 거야. 이거는 진짜 완전 욕이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여기서 제아가 나갔잖아요. 제아가 중간에 나갔는데 이 기록은 누가 했을까요? 그렇죠. 우리 반 교실에서 일어나는 얘기랑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그냥 상식적으로 읽어보면 아, 이거는 제아에 대해서 정말 안 좋은 감정. 이 공자가 막 쌍욕을 할 때 자기가 그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이건 공자님의 말씀이야. 회심의 미소를 띠면서 이걸 기록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편집했던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보니까 사람 냄새가 풀풀 나죠. 달리 말하면 한문이라고 하는 벽 때문에 이상하게 눈으로만 쫙 펴면 이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속에 있는 얘기들이 우리들 얘기하고 너무나 닮았어요. 공자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다른 문헌들은 굉장히 다양한 기록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컨대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7일 동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거의 굶다시피 해서 제자들이 일어날 힘조차 없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공자가 검은 거 뚱땅뚱땅 뜯으면서 강학을 해요. 근데 자로가 못 참겠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던 사람 거를 협박을 해가지고 음식을 갖다 주고
추우니까 옷도 뺏어다가 입혀주고 하니까 공자가 묻지도 않고 따뜻하게 막 입고 그래요. 그랬다가 풀리고 나서 나중에 군주한테 대접을 받는데 방석을 똑바로 안 놨다고 안 하고 음식을 썰어 나온 게 이게 맞지 않다고 안 먹으려고 하니까 자루가 짜증을 냅니다. 아니 선생님, 그때는 내가 남의 거 훔쳐다가 음식 주고 옷 갖다 줬는데 묻지도 않고 입고 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공자의 행동이 어떤 것은 사실이고 어떤 것은 틀리다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는 기록자의 손에 따라서 전혀 상이한 상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논어를 읽어보면 공자라는 사람이 시대적인 거리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단점도 있지만 공자는 분명히 훌륭한 사람으로 보여요. 대단히 훌륭한 사람으로. 그러나 지금 제아의 경우를 보면 이거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공자가 그렇게 칭찬을 하는데 더군다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문장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3년상. 3년상을 공자가 주장했던 이유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1년상. 왜 1년? 왜 상을 이렇게 길게 할까? 여기 계신 분들 3년상, 1년상 하세요? 제가 이거는 요거 강의 할 때마다 질문을 던지는데 제가 만약에 3년상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아, 처음으로 정답을 처음에 맞추셨어요. 대부분이 이게 왜 무슨 질문을 하는 거지? 무슨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어르신이 손을 번쩍 드시더라고요.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신문에 납니다. 그것도 맞죠. 근데 왜 신문에 나요? 지금 학교에서 제가 하면은 3일장, 5일장 그 휴가밖에 못 가져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하려면 휴직을 해야 돼요. 그런데 3년상에 대해서는 월급이 안 나와요. 1년 지나고 나면 사표를 낼 건지 아니면 계속 휴직을 할 건지 학교에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3년상을 실제로 하면은 집사람이 저랑 야 나가라. 왜냐면 제 월급 갖다 줘야 애도 학자금도 내고 할 텐데 그러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조선시대에 3년상을 했다라고 하는 건 재산이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고대 중국에서 1년상을 왜 이렇게 길게 했을까? 우리가 조선시대를 염두에 두면서 바라보기 때문인데 이 당시에 했던 1년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앞에 보면은 군자잖아요. 군자가 공자가 말하는 군자가 아니라 통치자를 뜻해요. 왕이 죽었어요. 그러면 왕이 죽었으면 그 다음 아들이 바로 그날 즉위를 합니다. 즉위는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례 기간 동안에는 뭘 안 하냐면 정사를 보지 않고 그냥 결제만 해요. 논하지를 않고 바꾸지를 않습니다. 왜냐? 왕은 바뀌었는데 신하들은 그대로잖아요. 아버지를 모시던 유신들이 남아있는데 내 뜻대로 막 바꾼다? 쉽지 않습니다. 1년상이라고 하는 기간은 뭐냐면 권력 교체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인 거예요. 정권이 바뀔 때는 피가 난무하는데 아버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그 유신들이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그 분들에게 조용히 말하지 않아도 챙길 거 챙기고 정리해서 가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 측근들하고 같이 새로운 시간, 새로운 통치를 하겠다. 이 장치가 저는 1년상이라고 하는 장치의 진짜 의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자는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자, 재현은 곡식이 없어지고 햇곡식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 1년이라고 하는 주기를 제한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 세계가 운행하는 이치가 1년을 단위로 시간이 돌고 돈다. 이거를 표현하는 단어가 뭐죠? 바로 도라고 하는 단어의 함축이 여기서 처음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자공이 했던 천도라고 하는 세계관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어의 얘기는
우리 인간도 만물 가운데 하나고 이 세계는 1년을 단위로 사계절이 계속 갈마들면서 우리의 삶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이니 부모와 같이 했던 그 시간을 작년이라면 올해 새로운 시간을 맞아서 1년을 보냈다라고 하는 건 새 시간을 맞이하는 새로운 시간. 따라서 그 자연의 주기에 인간의 삶을 맞추자. 이게 춘추전국 시대에서 중국에서 등장하게 되는 이른바 도라고 하는 개념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공자 문화의 제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자연 질서에 인간의 삶의 질서를 맞춘다라고 하는 새로운 생각이 그들 제자들 사이의 논의를 통해서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공자는 여기에 다른 계기를 집어넣습니다. 아까 효를 이야기하면서도 공자는 3년상의 근거를 인간적 상황, 즉 인정에 기반한 논리. 실제로는 이게 3년 36개월이 아니라 25개월 내지 27개월이에요. 요 25개월 정도가 왜 나왔을까? 이게 사실은 저는 가장 궁금했었는데 제가 우리 애를 키우다가 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아마도 품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의 근거가 아이가 말을 시작하는 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집사람은 애가 자다가 이제 우리 애가 깐난쟁일 때 막 울어요. 그러면 저한테 발로 툭툭 차면서 기저귀 기저귀. 그러면 안 울어요. 또 좀 있다가 또 울어요. 그러면 우유 젖병. 우리 와이프는 애가 우는 소리를 듣고 아기가 뭘 원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라요. 그런데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는 상황이 바뀝니다. 그래서 품을 떠난다라고 하는 게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때가 분리의 경험이라면 아마도 부모의 품을 떠나는데 그만큼 걸렸다면 세상에 나올 때 그만큼의 시간을 거쳐서 부모의 품을 떠났다면 부모와 헤어지는 시간도 그만큼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건 추측이지만 그쪽을 전공하신 여러 선생님들께 제가 조언을 구한 결과 가장 그럴듯한 해석이다 라고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자, 제안은 자연질서로부터 3년상의 일반적 근거를 도출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논어를 읽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 공자라고 하는 탁월한 선생님이 있었고 그에 못지않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거기서 경쟁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뒷담화도 까고 했지만 그 속에서 서로 섞이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하고 창조적인 생각들이 그 공자 학교에서 생겨났다. 달리 말하면 논어는 한 위대한 성인의 기록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싸우고 고민하고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성이 생기고 창조적인 생각이 분출되는 거다라고 하는 진리를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료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방식의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착각이 아니라 역사적인 자료와 문헌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한 사람의 탁월한 성인의 인격을 보려고 논어를 과거에 읽었었다면 우리들에게 필요로 하는 논어는 어떤 책이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다르고 개성이 있고 가치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을 나누고 교류할 때 우리의 삶이 풍부해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조적인 발상들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논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민주주의 시대의 논어를 읽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위대한 가치를 긍정하는데 고전을 읽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나와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다른지, 왜 다른지, 그리고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지를 고전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고전 읽기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논어는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읽어보지 않았던 고전으로 우리의 삶을 혹은 다른 사람의 삶을 관찰하기에 딱 좋은 고전일 수 있다. 오늘은 재하를 잠깐 살펴봤지만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에는 자로, 안회, 자공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